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맨날 톡방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톡방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파티처럼 대면하는 기회 마련돼서 1년에 한 번씩 너무 좋아요. 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직접 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로 방문해 주시고 관심 가지신 분들, 또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 또 특별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인사는 이 소박한 자리가 이 SNL 공동체의 많은 분들이 팀으로 협력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따 2부 순서에 함께 하실 좌담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힐링스쿨 공부하시고 또 거기서 힐러하시고 이런 분들이시고, 또 이 자리 준비하는데 프로듀서 팀, 유튜브 팀, 그 저변에 EPT 팀 다양한 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소박한, 저 개인에서 시작해서 아주 소박한 작은 노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뭔가 함께 공동체의 면모를, 그 일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두 번째는 SNL 공동체라는 말을 저희가 쓰긴 쓰는데 실체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톡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SNL 공동체 다움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마음이 있는 곳 같아요. 뭐 오고 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오셨냐 가셨냐 하지 않고 쿨병이 지나치잖아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귀한 걸음에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저도 정성껏 준비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곳이 공동체고, 또 각자 또 따로 뭐 이제 돌아가시면 또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슴이 찡해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제가 준비한 강의는 지난 시간 동안 제가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고 기존과 다르게 예측이 좀 어렵지 않나.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객관적이라거나 타당하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제 성향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인식하는 삶의 제약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서 와주셨으니까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에서 지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정보들을 한국 정보 못지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학자들이 지난 100년간의 연구로는 답을 낼 수 없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급격히 그렇게 얘기하고, 리얼리티, 우리가 이 현실이다 하면 그래도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기본 틀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조짐을 느끼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러시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그 영성가나 또 문제의식이 있는 지식계에서 미국이 해체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dismantled라는 단어니까 틀이 무너진다, 바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살면서 정말 이렇게 약간 전율이 올 만큼 실감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원인이 뭘까?
우리는 1차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들었습니다. 전 지구를.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독재나 테러리즘이나 사회주의 문제 이런 것으로 얘기되기도 하고, 기후 위기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각의 음모론이라고 해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소수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현대 시스템, 자본주의라고 통칭하는 이 경제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정치 시스템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전통적인 의견이 있죠. 1, 2, 3, 4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5번째 시스템의 위기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무엇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충격적인 변화의 근본 원인인가를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 흐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저항할 수 없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통찰력은 갖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 한 5, 6년 되었을 때 어떤 사업가 부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더러 그 남편이 아주 성공한 미국 내에서 사업가이신데, 누구시 이 사회는 공산당보다 더해요. 한국 분이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좀 의아했어요. 저희 클라이언트였는데 무슨 말씀이신가? 그렇게.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날수록 그게 이렇게 피부로 그게 무슨 말인지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좀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대 때의 그 독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참고로 저는 빨갱이 출신입니다. 20대 때 그런 쪽 책 많이 읽고 글 쓰다가 잡혀도 갔어요. 그랬는데 그 시절에 이제 그 비판적인 지식인이 저의 롤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독서를 많이 했지요. 그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저는 지금의 제 생각은 마르크스는 현재의 사회주의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사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읽었던 그 자본론과 그 저작들의 내용의 핵심은, 참고로 자본론은 저 같은 출신이 아니더라도 인류의 그 경제 역사를 분석한 그 철학과 지성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평가를 받지요. 그 책의 핵심은, 저는 인간의 노동이 소외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노동하고 그 결과가 자기 것이 아니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부득이 해야 하는 노동. 두 번째로는 자본 축적이 뱀파이어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위기가 주기적으로 닥칠 것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끝에는 금융자본주의가 도래할 것이다. 놀랍게도 이 인물은 19세기 사람입니다. 자본론도 1867년에 지어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 몇 줄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현실에 어떻습니까? 저는 마르크스가 놀라운 예언자처럼 새삼 다시 생각되었어요. 마치 계란이 부화하려고 하는 단계의 그 계란 속에 이렇게 등장하는 뿅아리의 모양을 보고, 이게 알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 이렇게 될걸? 이라고 말한 학자인 것 같은 거죠. 진짜로 그런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지는 좀 오래되었지만
7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지금 2010년대 이후로 그 위상이 급부상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 스스로 얘기합니다. 빨간 글씨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은 Transforming Global Business, 전 지구의 비즈니스를 전환시키겠다라는 목적을 표방합니다. 그리고 포럼 멤버들이 전 지구적인 경제에 메이저 역할을 하겠다. 또 이 단체는 통제받지 않는 독립적인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이라던가 또 선출된 그런 기구가 아닌 것이죠. 회원들은 누구냐? 기업가들, outstanding firms.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회사, 그러니까 그 기업과 자본, 금융의 그 거물들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본인들의 역할을 지구적으로 전 분야의 아젠다를 다루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화, 모든 면을 다루겠다. 그리고 그 멤버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겠다. 맨 위에 빨간 줄이요. Transforming into global leaders in their industries and regions. 무슨 말이냐면 산업 분야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실공히 지배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지금 보시면 address urgent issues. 긴급한 이슈들을 다루겠다. 예를 들면 밑에 있는 거 public private cooperation, 공기업 사기업 망라해서 academics, 학계, 정부, civil society, 시민사회, 전부.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빨간 부분 보면 2007년, 8년의 경제위기, 미국이 그 대타격을 받은 그 경제위기 시기죠. 그 다음에 코비드-19 팬데믹, 코로나 시기를 기회로 본다. 자신들의 어떤 리더십과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라는 게 월드 이코노믹 포럼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죠. 팬데믹이 선언되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정부가 일사불란했습니다. 그 어떤 논의와 의문도 제기되지 않았고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부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언론이. 어느 날 미국의 모든 언론에서 동시에 앵커가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주류 언론의 시청자 수가 줄어들고 시청률이 줄어드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똑같은 얘기를 동일한 날에 앵커들이 전부 뉴스에서 방송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데니얼 서스킨드라는 저자가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책을 지었는데 2020년 올해 비즈니스 분야 최고의 책이라고 여러 곳에서 평가했습니다. 이분은 영국 옥스퍼드 경제학과의 연구원이고 영국 정부에서 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사상이 의심스러운, 물론 옛날 사상입니다. 지금의 사상도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소지가 너무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사상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견을 주로 경청하는데 디지털 기술과 AI가 경제와 노동시장을 바꿀 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업은 일반화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20대 때 읽었던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그 중대한 예측들과 현재 드러나는 징후들 사이에
매우 놀라운 상관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시기가 과연 일시적인 불황이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가 아니면 이런 거대한 흐름에 의해서 전 지구적으로 뭔가 다시 디자인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금융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어떤 소수의 인물들에 의해서 지구가 리디자인 되고 있다면 그 메커니즘은 뭘까? 첫 번째는 화폐 발권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연준은 미국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사기업입니다. 거기서 돈을 찍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 빌려줍니다. 코로나가 선포되자마자 미국의 전 국민들에게 1,000몇백 불씩 1인당 얼마씩 줬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 기름값 기준으로 말하면 1년 사이에 2배 올랐어요. 미국은 기름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요. 운전해서 저희 오피스에서 집에 가는 길에 기름 파는 기계가 보여요. 옆 동네에서 기름 팠으면 나라인데 무엇 때문에 기름값이 1년에 2배가 오를까? 그러니까 수요 공급 논리라고 하는 고정 경제학 원리가 붕괴되어 있다. 더 이상 우리가 배웠던 그런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제가 어떤 이유론가 인플레, 디플레, 스태그플레이션이 자유자재로 조정되고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두 번째로는 놀라운 기술, 인터넷, AI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가 관리하고 심지어 통제할 수 있는가? 기술 독점 상황이죠. 몇몇 어떤 그 기술 거두들, 거물급 회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런 기술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꿈꿀 수 있을까? 아주 낙관적인 꿈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비전을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행복하고 좋은 시대가 올 것 같기도 해요. 반대로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랑 반대죠. 그러니까 언제나 기술은 두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이런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저런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유토피아가 온다면 그냥 누리면 될 것 같고요. 우려스러운 지점, 디스토피아까지는 과장일지라도 지금 드러나는 어떤 우려스러운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철학적인 동향이에요. 트랜스 휴머니즘.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테크놀로지, sophisticated technology,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longevity, 수명이나 컨셉을 바꿔보겠다라는 것인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We have to change. have to는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Definition of what it is to be human.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을 바꿔야만 한다.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의 내가 무엇이고 누구인가를 바꿔야만 한다. 왜요? 왜 바꿔야 될까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기계는 좀 더 인간처럼, 즉 AI가 인간을 카피하는 수준으로 이미 진화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기계처럼. 이런 철학 마음에 드세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화폐랑 AI래요. 그 기술적 기반이. 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이 사기업이라고. 근데 그 사기업에서 화폐를 종이화폐가 아니라 코인류의 크립토커런시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인가? 그런데 크립토커런시라는 잡지를 발견했어요. 마트 가서. 그래서 잉?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맨 마지막 챕터가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이 화폐를 발행한다라는 마지막 챕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되면 종이돈 찍지 않고 새로운 화폐, 새로운 은행 시스템이 이제 생겨나겠지요. 이게 뭘 의미하나? 모든 돈의 출처와 흐름이 100% 파악된다. 기술적으로 100% 가능한 사회예요. 양자 컴퓨터,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통해서 금융은 완전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이다. 구글도 여기에 협력하면서 구글 파이낸스, 페이스북에서는 디지털 지갑인데 이름이 너비래요. 아, 단어가 참 뉘앙스가 거시기하네. IBM 블록체인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난폭한 인플레는 왜 일어나는 걸까? 아주 비관론자들에 따르면 극빈자를 만들어낸 다음에 생활 지원을 하면서 확대해 나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거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있느냐? Yes.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데 탄소 기반 AI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몸이 탄소 기반인 거예요. AI를 인간의 몸처럼 진화시키는 건데 유튜브에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AI 로봇가 앞에 앉아 있는데 사람하고 토론을 하는데요. 그 토론 수준이 고난도의 논리, 철학, 감정적 토론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공감과 지지를 AI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메타버스입니다. 요즘 이미 젊은 세대는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본캐고 뭐 SNS나 메타버스에 있는 건 부캐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네요. 네,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리얼리티라는 개념이 바뀌는 거 아닌가. 이게 리얼리티고 이 유기농 인간이 리얼리티고 그쪽 세계는 그 놀이터나 게임이나 부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뒤집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을 생체에 이식한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이미 미국에서 실험 중입니다. 월마트 출근하는 직원들은 이 신분증이 아니라 여기다 뭐 칩을 해서 띡 이렇게. 그 다음에 미래의학. 의사는 소멸 예상 직업이랍니다. 왜냐? AI가 진단하고 원격 치료를 할 수 있고 3D 프린터가 인체를 프린트할 수 있대요. 지금 이미 뼈, 장기, 피부 조직까지 모두 인쇄 가능하고 뇌를 3D 프린팅하는데 10년 안짝에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해서 다운로드해서 판매하겠네요. 아, 나 참. 식생활입니다. 바이오 밀크를 홍보해요. 엄마젖보다 더 좋은 바이오 밀크가 나온대요. 그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실험실에서 나온대요. 그 다음에 실험실 고기가 미국에 출시됐어요. 제가 이제 채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채식 물품을 파는 마켓을 종종 가는데 한국 BBQ 맛의
고기, 뭐 이런 제품이 나와 있는 거에서 어머, 한국이 드디어 K 불고기가 하면서 사가지고 먹어봤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식물 기반이 아니다. 플랜트 베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몇 종류를 사서 이것저것 구워봤는데 실험실 고기예요. 실험실 고기. 그런데요, 먹다가 기분이 저는 다시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인지 미국에서 가축이 떼죽음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농작물 수확량이 줄고 네덜란드도 그런 일이 있고 네덜란드 농민들이 시위하고 보도 안 돼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내년 식량 생산이 몇십 %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게 기후위기인가? 기후는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서 기후를 조정할 수 있는지는 몇십 년 이미 지났어요. 중국과 미국 간에 지오 엔지니어링을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협상하자 이런 논의가 이미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으로 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 다음에 총명한 정부나 시민은 필요 없다.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인들 중에 100명이 80명을 컨트롤하는 사회를 꿈꾼다라는 말이 나와요. 100명. 미국은요, 모든 기업이나 은행의 그 주식 최종 소유주를 보면 동일인으로 쫙 모여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전화하면 즉각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특정 미래를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다. 어떤 이미지를 연출하고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될 거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의 기본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의심쟁이로서 들여다보는 것은 미국 영성계가 역정보가 넘쳐난다. 몇 년 전하고 달라요. 대단히 그 영성가들은 다들 개인적이고 또 돈도 없고 하니까 되게 소박한데 언제부턴가 대단히 놀라운 컴퓨터 그래픽을 구사해서 매일매일 뭘 낼 수 있는 채널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맞는 말을 해요. 그래서 어머, 이런 채널이 영성의 시대가 드디어 오는 것이야 그러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뭐 미카엘 대천사 채널링입니다, 누구입니다 하는데 파장이 아니에요. 저는 몸 에너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AI예요. 내가 볼 적에는. 그리고 플레아데스 채널링이다, 외계인의 모습이다 하면서 이미지를 계속 동일한 이미지를 계속해요. 한 동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어떤 이미지를 계속 반복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마스터에 대한 상상력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왜 요즘 국방부, 해군, 주요 언론에서 UFO 정보를 흘릴까? 본격적으로 흘린 지가 좀 됐죠? 뭐 때문일까? 외계인이나 UFO 정보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준 다음에 그런 AI로 의심되는 영성계 채널을 통해서 그런 뭐 이상하게 약간 전투적인 이미지, 그런 것들을 왜 계속 반복 주입하는 것일까? 저는 영성계에 이미 역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올 건가? 인간 존재의 기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존재 컨셉의 파국이 올 건가? 여기서 이제 저의 사고방식이나 스타일은 나오는데요. 그건 내가 선택하겠어. 내가 선택하겠어. 그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만고의 제 생각이죠.
저는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선택하겠습니다. 누군가는 현실을 늘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해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파워, 또 그 자산을,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케이.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같이 만들지 않나요? 가능성의 가능성이라는 말은 양자 물리학 용어입니다. Possibilities of possibilities.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물리학은 인간의 의식이 이 촉근, 입자에 영향을 미쳐서 어찌저찌저찌 뭐 그런 거 요즘 워낙 유행하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설명하면 미천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어떤 방향으로 출렁이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나아가다가 어떤 시점에서 현실로 빠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실이 드러나기 이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출렁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오직 예측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성 A가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은 27%, 가능성 B가 드러날 가능성은 3%, 13% 이런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의식이 상호작용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빠방 등장하면 그게 100%인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인 거죠. 그럼 거기서 또 출발해요. 이런 조건이 주어졌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제3의 생각이 있어? 그러면 또 양자적 얽힘이 있으면서 인간의 의식이 얽히면서 또 새로운 가능성이 빠방. 그러니까 가능성들이 도열해 있고 그 위에서 또 가능성들이 도열해 있다. 그죠? 양자물리학이 우리에게 알려준 고마운 진실이 있습니다. 물질은 인간의 의식에 따라 움직인다. 80억의 의식에 따라 지구 현실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위기는 이런 것이야, 팬데믹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해서 올돌결에 뭐 했죠? 어떻게 해요? 저는 한국에 오려고 격리 당하는데 이거 2차 대전 때 무슨 전쟁 캠프에 있나 싶은 그런 느낌들을 2년 연속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의문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지? 팬데믹이 선포되면서 왜 전 세계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뭔가를 발표하지? 라고 하면서 저는 끝까지 백신을 안 맞아봤어요.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의문이야. 물론 백신 맞으신 분들 덕분에 제가 안 걸리고 무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점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진 분들이, 호기심쟁이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수억 명의 의문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어보겠습니다. 왜냐? CNN 뉴스를 동시 시청하는 사람이 1000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1인 유튜버들을 몇백만씩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왜 주류 언론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걸까? 왜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걸까? 저는 그분들의 머릿속에 의문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극도의 혼란과 불일치의 원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혼란과 불일치를 인간이 단합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나쁘다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양자적 역동, 양자의 얽힘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의 관점에 따르면 이것은 어떤 종류의 의식과 방향성, 또 다른 종류의 의식과 방향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겨루고 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하고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인간 의식의 대대적인 작용이다. 혼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혼란을 전환기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나아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존 질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팬데믹 초기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시작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케이. 나도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어떤 미래로 향해 갈 것인가를 우리는 논의하는 전환기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를 각자 선택하자. 그래서 선택이 비슷한 사람끼리 뭉치자. 저의 선택 밝히겠습니다. 저는 합성인간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영성도 AI와 함께 합성 영성을 논하고 싶지 않아요. 현실도 합성 현실에 살고 싶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물론 적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면으로 유기농 현실을 살고 싶습니다. 올가닉한 인간. 병원도 안 가려고 하다가 있잖아요. 15년 만에 가가지고 물론 도움은 받았는데 그냥 거기까지. 약 좀 먹고 그 정도. 사람도 저는 이렇게 올게닉하게 이렇게 만나서 사랑하고 머리끼리도 쥐어뜯고 허그하고 그러고 싶어요. 영성도 AI가 들려주는 메시지 싫어요. 내 마음의 파동으로 느끼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저는 그런 저의 선택이 모든 인간은 독특하고 존엄하다 라는 철학적 전제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신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종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성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마스터 힐러스 유튜브를 접하신 분 중에 누가 너무 좋다고 목소리가 거의 그렇다. 외모는 안 보여줘야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소개를 했더니 들으시고 그 사람 잡신을 섬기는 것 같은데? 이러셨어요.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부처님, 그냥 좋은 거 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땡기는 대로 오늘은 주여 할 때 예수님을 떠올리고 내일은 조계사 가서 주여 하면서 자빠져서 울고 이분이 저는 관음보살님을 좋아한다. 그러냐고 반갑다고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은 아닌데 이거 뭐라고 좀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제가 가짜를 붙여서 영성가다. 우리는 정체성이 영성가고 치유가다. 이제 이런 주장을 열심히 펴고 있는데 그런 생각, 모두의 독특함, 모두의 존엄함, 모두가 생각하는 어떤 우주의 질서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옹호할 권리 이런 것들을 자기 가슴 안에서 각자 결정하는 거. 저는 이게 신성의 질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저는 경제적으로 불가피하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경제정책은 인문학 철학적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거는 제 패친이신 경제학자의 페북 포스팅에서 따온 문장이에요. 이 부분을 모두가 호도하고 있다. 인간과 분리된, 인간을 소외시킨 무슨 경제 논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사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경제학자 자신의, 정치인 자신의 철학, 인문학적 관점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 위에서 경제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겠어요. 안 돼도 할 수 없지만 주장은 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살다가 가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지만은 사상의 자유도 없나?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아까 초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에서 collapse, 붕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해체, dismantled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떨 때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뭐지?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생각합니다. 붕괴한다면 나는 붕괴 이후를 고민하겠다. 붕괴 이후엔 반드시 리빌딩,
어떤 방향으로인가 사회가 재구성될 거예요. 리디자인 될 거예요. 그 리빌딩, 리디자인 하는 과정에 나의 의식을 투영하겠다. 내가 원하는 세상이 되도록 목소리를 내고 싶다. 즉, 붕괴 이후 사회, 포스트 컬랩스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우리 치유가 영성가들이 논의해 봅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주어진 세상을 따라서 맞춰서 흐르면서 사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어느 세상을 향해 흘러야 하는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보고 싶습니다. 아무도 안 듣겠지만 경제학자는, 그러나 양자 얽힘 20세기 물리학자 땡큐. 그 구체적인 핵심으로서 로컬이 복원돼야 한다는 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 지금 흐름은 글로벌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로컬로 다원화시켜야 된다. 중심화, 모든 것, 그 중심이 어디냐? 우리가 중심이면 오케이. 한국 사회는 한국 시민사회와 한국 정부가 중심이면 오케이. 우리끼리 뭐 데모도 하고 대통령도 바꾸고 하면 오케이. 근데 대체 중심이 어디냐고. 그죠? 그래서 이 중심화를 부분적으로 거스르고 싶다. 디센트럴라이즈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뭐 반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로컬을 만들어내면 되죠. 그러면 각 국가별 지역 정부, 또 국가 안에서는 지역 단위, 지자체 이런 어떤 시스템 차원에서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태농업 지지합니다. 제 패친 중에 생태농업 하시는 분들 제 열심히 팔로우하고 있어요. 또 우리 개개인들이 텃밭 가꾸는 거 지지합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지역 공동체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의 미래의 어떤 최전방의 리더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풍요의 개념이에요. 경쟁해야 된다. 에너지가 고갈된다. 거짓말. 거짓말. 제가 말하면 권위가 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를 빌어 말하겠습니다. 오염 없는 무한 에너지가 무료로 무한히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이 전환기에는 돈이 없거나 물자가 부족해서 불가피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은 지나칠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 인간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사회를 무엇이라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져야 할 때지 물질이 모자라거나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교육의 목적과 효과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과거의 가치관에 기반해서 지금도 작동해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교육 시스템과 그 교육이 길러내는 인재상은 낡았고 무엇보다도 실업이 일반화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거의 모든 가정이 뼈골을 뽑아서 자식을 어린 날부터 20살, 30살이 넘도록 학비 몰빵하잖아요. 그래서 자식한테나 부모한테나 뭐가 돌아오면 오케이. 평생 직업이 얻어진다거나 교육 이후에 그 직업을 통해서 결혼해서 자식 키우고 부모한테 조금이라도 뭐 어떻게 마음에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몇십 %의 학생에게라도 주어진다면 오케이.
그런데 오히려 지금 2030 세대의 30%가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된대요. 집 밖으로 안 나와요. 실업은 일반화된다. 이런 교육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의 가치관이고 저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은 수시로 생각이 바뀌니까 믿을 수 없는 제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바탕으로 치유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앞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려는 방향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가족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 차원에서는 알아차림, 그 다음에 식별력이 매우 중요하겠다. 제가 이제 자꾸 미국 책으로 읽다 보니까 영어 쓰는 버르장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 싶은 거에는 영어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discernment입니다. 우리가 판단 분별은 내려놓아야 한다. 치유가 영성가들의 기본 상식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저는 공과 무가 안 되고 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고, 어차피 저는 머리가 미친 듯이 돌아요. 그러니까 식별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멘탈을 믿어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가슴을 믿겠다. 저도 지독한 좌뇌형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좌뇌를 굴리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인생 폭망. 유튜브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폭망, 그라운드 제로. 마치 9.11 때 미국 빌딩 2개 무너지듯이 제 인생은 그 수준으로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좌뇌 혹은 멘탈의 장점과 한계를 뼈저리게 알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저의 치유 여정의 핵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슴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수학자, 물리학자, 종교사상가인 그 유명한 파스칼이 이미 이런 얘기 했더구만요. 가슴에는 머리가 모르는 이성, reasons가 있다. 또 요즘 그 영성가들은 과학과 엔지니어링을 대거 도입하죠. 한국에도 소개된 그렉 브레이든이라는 분의 말에 따르면 심장에도 뉴런 세포가 있대요. 뇌세포만 있다고 생각한 뉴런 세포가 심장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계에서, 지금 미국 영성계에서 대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가슴 차크라의 특별한 중요성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파워가 나오는 원동력이다. 파워하우스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크라가 가슴만 있다고 생각하거나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 저도 좀 알 만큼은 알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제가 하는 모든 명상을 가슴 차크라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는 멘탈로 이미 모든 걸 알아요. 몰라서 우리가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슴의 힘을 복원합시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놀랍게도 그 가슴의 진동으로 우리는 이미 직관을 사용해서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을 믿지 못해 우리 자신을 의심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남성성, 여성성의 조화를 복원합시다입니다. 이것은 영적 철학으로 얘기하자면 생물학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내면에 여성성, 남성성이 다 있다. 음양이 다 있다. 페미닌, 마스큘린한 측면이 다 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아들만 태어나면 여성성을 수치스러워하게 만들고 뭔가 되게 편향된 남성성 위주의 교육을 하고, 딸만 태어났다 하면 네가 그렇게 오빠를 이겨먹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공부를 해서 직업을 가져라 하는데도 가만히 들어보면 공부를 해서 직업을 갖되 남자나 남편은 이겨먹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힐러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힐러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분열이 어쩌면 고통의
매우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남성들에게서 여성성이 거세되었을 때 어떤 걸 요구받느냐? 느끼지 말라. 너희는 바깥에 나가서 사냥개 노릇만 해. 나에게 밥을 벌어와. 나의 트로피가 되어줘. 트로피가 안 되면 창피하고 말 거야. 나는 여성들의 이런 음모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여성들에게는 네가 똑똑하니? 그래? 그래서 남성적인 에너지와 파워와 지혜를 쓰는 것을 교육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여성들도 가정 내에서, 직장에서 희생과 헌신, 성실성만 알지 그 다음을 몰라요. 나이 40이 넘어가면 일제히 한계에 부딪혀서 고통받고 좌절하고 도태합니다. 나는 음모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도. 물론 무의식적 음모. 우린 잘 키우려고 했는데, 그죠? 어젠가 워크숍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10분이 참석해서 워크숍을 하는데, 개인사를 이렇게 치유적 소리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셔요. 혹시 우리 엄마가 다 똑같을까요? 우리 10명의 엄마가 다 동일 인물 아니에요? 이야기가 다 다른데 고통이 공유되는 거예요. 남녀 모두. 저는 우리 남편 두드러 잡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쌍하다. 물론 얄밉. 마누라 얄밉, 남편 얄밉.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아니다. 나는 가슴 차크라가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가슴 차크라는 무한정 열리는 걸로 압니다. 1000겹, 10,000겹 열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파동을 더 많이 채울수록 전환의 힘이 커지고 파워가 커진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성, 남성성 분열에서 그 개인의 분열이 사회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말 사회에서 존중받는 엘리트 직업을 가진 남성들이 예를 들어 검사가 왜 동료 여검사를 추행을 할까? 대체 무슨 일인가? 그죠? 왜 이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어린 학생들의 희생에 대해서 무감각할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고작 왜 현장에서 그 수습하느라고 트라우마를 겪었을 경찰서와 소방서 때려잡고 끝내려고 하는 걸까? 그 굳어진 마음은 뭘까? 그러니까 사회가 이상한 거는 사회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외부 현실이란 우리 내면의 현실을 오히려 카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들의 분열과 무감각을 세상이 거울처럼 카피해서 미믹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무감각과 고통에 대해서 먼저 작업하고 그것이 외부 현실로 드러나서 세상이 전환되는 이 수순을 가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정적 기억에 대해서 진지하게 재해석했으면 좋겠다. 프로이드의 말입니다. 또 영어를 써놨죠.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success, 성공. 우리 좋아하는 단어예요. 사람들의 life, 삶의 성공은 달려있다. 쬐끔 달려있는 게 아니라 greatly, 대단히 많이 달려있다. 어디에? 관계에 달려있대요. relationship. 누구와의 관계?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엄마가 먼저 나왔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엄마가 더 큰 영향인 것 같아요. Mother and father. 근데 언제요? 태어나서 초기. 그래서 치유하다 보면
모든 순간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과거를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또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아니 계신 부모님 붙잡고 뭐 우리가 무덤에 가서 뭐 소리 지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있는 그 관계 패턴, 심리적 패턴, 이 부분을 보살펴주고 기억을 수정하는 것. 무슨 기억이냐? 감정적 기억이요. 뭐 상처를 받았다, 부모님께 고맙고 죄송했다, 뭐 이 팩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건 아니고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감정을 케어하는 거. 그렇게 하면 희한하게 치유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현장 경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분야의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아마 성숙한 성인이 무슨 어린 시절에 상처를 그리 들이팠어. 안 들이파도 제가 회복되었더라면 왜 들이팠겠어요. 저도 머리 나름 쓰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감정적 기억을 깊이 구조적으로 세밀히 들여다볼수록 유리하더라. 그래서 이게 옛말에 있잖아요. 나이 들어도 우리 안에 어린애가 살아. 내면 아이. 왜냐하면 현실의 부모님이랑 어떻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감정적 기억의 어린이와 감정적 기억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상상적으로 치유하는 거죠. 이런 기법은 심리상담 쪽이나 영성계 쪽에서 이미 많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저도 그냥 한 줄 보태는 것으로.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이 중요해요. 여기 노력 안 해서 고통스러우신 분 계신가요? 저는 가장 큰 의문이 그거였어요. 인생이 그라운드 제로로 몰락한 다음에 별 유감이 없었어요. 뭐 그냥 내일 죽으나 뭐 유감이 없는데 깊은 의문이 있었어요. 난 나름 노력하고 애썼는데 뭐 때문에 내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 악화되다가 몰락을 했을까? 이 의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안 해본 노력은 뭘까? 이 사실이 저한테 깊은 슬픔을 줬어요. 노력을 안 해서 안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어차피 애쓰고 살아요. 그죠?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애는 써요. 그죠? 그런데 그 애쓰는 노력 중에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좋겠다. 그 희망의 첫걸음이 몸으로는 에너지 힐링이고 의료진들이 하시는 거 뭐 우리가 뭐라 할 바가 아니고 저는 병원에서는 병이 없다는데 몸이 무너졌으니까요. 에너지 힐링이고 마음을 돌보는 데는 내면화의 작업이었다. 그 다음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태풍의 눈 안에 있기.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우리는 태풍에 휩쓸려서 어디론가로 흘러가요. 그죠? 뭐 크립토 커런시 하라면 하는 거고 AI 뭐 하라면 하는 거지 제가 도리가 있겠어요? 근데 어딘가로 흘러가는데 떠밀려가면서 불안해가지고 있잖아요. 젖은 낙엽이면 딱 붙어 있는데 마른 낙엽 팔랑이듯이 그런 처지는 안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태풍의 눈 안에 있겠다. 제가 팬데믹 와중에 노력했던 게 그거거든요. 저라고 백신 파동이 안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백신 파동의 눈 안에 있는다. 제 마음의 고요와 평화 안에 머물렀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저에게. 제가 하는 일에 지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모든 것이 얼어붙고 막 항공까지 다 얼어붙을 때 나는 오히려 이때 한국에 들어가서 몇 분의 얼굴만 보더라도 한국에 가겠다. 그런 결정을 2년 연속 내릴 정도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평화와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함께 있을 때 힘이 된다. 저는 그 시기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SN 공동체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공동체, 어떤 종교든 어떤 치유 공동체든 본인들께서 사랑하시는 또 유사성을 느끼는 그런데 이렇게
함께 계시기를 권유드려요. 저의 경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식적 호흡의 중요성입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할 때 바깥을 착 쳐다보면 불안지수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앉아서 이렇게 호흡 명상하고 치유일기 쓰고 그러면은 금방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그냥 또 일상을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삶을 뿌리내리게 하고 재정적으로나 또 관계나 일면에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의미, 또 행복, 그리고 고통, 가족인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젊은 친구가 우셔요. 몸을 떨면서. 가슴이 아파요. 무슨 단순한 수가 있나요? 그래서 각자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겠지요. 당연히. 누가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얘기하면 모르지요. 그럴 때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이 그림은 일리아 레핀의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1880년대에 그려진 그림인데 러시아 화가죠. 이 그림은 심리학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그림이에요. 배경은 러시아가 그 제정 러시아 말기죠. 1880년대니까 그때 이제 그 말기 사회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뭐 분화로드 운동하면서 그 황제 권력에 저항하면 잡아다가 이제 시베리아로 유형 보내고 그랬던 거죠. 이 가족의 가장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가장. 이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 귀족도 아니고 빈곤층도 아니에요. 그냥 중산층 가정인 것을 알 수 있고 지식인 가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 뒤에 있는 사진 걸려 있는 것이라든지 딸내미를 피아노 시키고 저기는 부인이고 여기 자식들을 테이블에 앉혀서 공부시키고 하녀가 있고 이 정도 구성이면 이제 중산층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중산층 지식인 가정인 것으로 보여요. 이 남편이 깡말라가지고 퀭해가지고 이 옷차림이 이 가족들하고 달라요. 시베리아 유학 갔다가 갑자기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을 적에 이 정도 가정을 누가 꾸렸겠어요? 여기 있는 이 부인이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며느리 시어머니. 그죠? 이 여성이 집에 피아노 놓고 애들 공부시킬 정도로 가정을 꾸렸어요. 여기 하녀, 메이드가 있고 저 뒤에 꼬마 메이드가 있고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그지꼴 행세를 하고 방 안으로 퍽 들어온 건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반응을 보십시오. 마누라가 너무 놀래. 저 인간이 돌아왔다. 이 사람은 일생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전에도 일생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이런 짓 하다 잡혀간 남편이 무슨 도움이 됐겠어요. 그죠? 어차피 가정은 혼자 꾸렸을 거예요. 이 여성이. 그런데 돌아왔다. 그러니까 반가운 마음과 놀라는 마음과 와도 고민, 없어도 고민. 그 당황스러운 여성의 심정이 피아노 앞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벌떡 일어나서 네가 하는 사람이 이 노인, 어머니뿐이야. 허리가 굽어가지고 내 아들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 이 아들과 딸은 그동안에 누구의 교육과 가치관을 집중적으로 받았겠어요? 엄마. 그러면 이런 가정에 한국 엄마라면 남편 걱정을 하면서도 원망을 하면서 막 분이 터지고 힘을 들 때 자식들 붙잡고 하소연하죠. 그런 하소연 듣고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그래. 제가 만든 전문 용어예요. 저도 감정 출신이거든요. 저 꼬마들한테
저 젊은 엄마가 말을 했든 안 했든 저 꼬마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빠, 남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중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빠를 그리워하고 그러면서도 아빠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엄마가 슬퍼할까? 내가 아빠 보고 싶다고 울면 엄마가 슬퍼할까? 할머니는 더 슬퍼하시지. 할머니는 맨날 눈물 지었겠지. 그러니까 아들은 마음속에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면서 내색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이 저 아들 표정 보세요. 이 표정이고 딸은 엄마에 훨씬 동일시되었을 거예요. 엄마의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 메이드 문을 탁 열고 들여는 보냈어. 근데 우리 마나님이 쫓아내라고 하면 넌 나가야 될걸 하는 자세로 탁 수문장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주인과 메이드 사이에 남편에 대한 얘기가 결코 좋게 된 적이 없다. 저 꼬마 뒤에 있는 어린 하녀는 이 집 사정을 잘 몰라. 근데 궁금해. 뒤에 서면서 이렇게 보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 하나의 사건인데 가족 모두의 감정이 다 다르다. 그러면 이 상태의 이 가족사가 5년, 10년 지속되면 저 엄마는 네 애비가 왼수다. 내가 못 살아. 거기 갔다 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돈을 안 벌고 저 짓을 하러 다니면서 경찰 감시받고 자식들 앞길을 망친다. 이렇게 얘기하면 딸내미는 엄마 편이 돼가지고 아빠를 증오하고 남성을 불신하게 되면서 결혼에 회의적이고 자, 이런 스토리 어딘가 들어보신 분, 내 얘기는 아니더라도 예, 물론이지요. 아들은 아빠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 아빠랑 친해지면 죄책감. 우리 어머니가 고생했는데 내가 잘 돼서 우리 엄마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결혼했더니 마누라가 시어머니 챙긴다고 지랄해. 그러니까 마누라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는 아들, 그죠? 그러면 저 할머니는 누구 붙잡고 하세요날까요? 아들 붙잡고 며느리 욕할까 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 집안 돈을, 쌈짓돈을 막 빼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주머니 찔러줄까 안 해서. 자, 이런 스토리 어디서 들어보신 분? 네. 그래서 제가 치유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스토리는 이 여성의 스토리예요. 제가 착하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무책임한 남편을 대신하여 자식 새끼들을 열심히 키웠는데 이 스토리, 이 인생을 10년, 20년 살고 지친 여성들의 스토리,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이 딸들의 스토리, 이게 치유실에서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해요. 애 많이 쓰셨다. 정말 애쓰셨다. 그런데 그건 당신 관점이다. 딸의 생각은 다르다. 아들의 생각 다르고 제 딸이 저랑 너무 친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딸의 본심을 들어봐라. 당신에 대해서도 비판, 아버지에 대해서도 비판이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딸이 연기하고 있다. 아니면 딸이 엄마한테 빙이 된 거다. 그녀의 딸의 영혼이 울고 있을 것이다.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는 가장 슬픈 게 억울한 거죠. 나의 희생을 몰라주는. 근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가족은 한 다리가 천리예요. 모두가 다른 관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는데 그럴 수가 없다.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모두의 시선과 감정이 다르고 그 시선과 감정을 기초해서 가족의 스토리, 가족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감정과 스토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인연지어진 영혼의 동행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속이 안 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 여유를 갖고 가족들의 다른 선택, 다른 감정을 허용해줄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심리적 공간이. 가족 얘기는 그림 한 장으로. 자, 사회 이야기입니다. 가슴으로 연대해서 실천한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이번에 워크숍에 오셨던 분께서 명상하다가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 같다라고 공유하셨어요. 우리가 그 이태원 그 참사 이후에 함께 이렇게 치유 명상을 했는데 이태원의 영혼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당부하는 것 같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굉장히 감동받아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책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된데 우리가 그렇게 큰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나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이다. 100%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우리가 덫에 빠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변화는 그들이 시켜줘야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데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럼 그들이 변화시켜주도록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죠. 그래서 큰일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인간 존재와 생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줄 것인가는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태원의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왜 할로윈에 바깥에 싸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미안하다. 너무나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는 양육이 아니라 지켜줘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구나. 단순히 그런 비극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교육의 철학 자체가 아이들에게 우리도 그런 교육을 받았고요. 끊임없이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말을 하고 있다. 공부를 해라. 공부를 잘하면 뭐 해줄게. 좋은 대학을 가면 너는 어때?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이 필사적으로 어떤 전투를 매일매일 치르고 있다. 다수의 아이들이 그 전투에서 패배자가 되어가고 있다. 성공한 아이들조차도 그 상처에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엘리트 직장을 가진 아이들조차도 삶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유학생들, 명문대 유학해서 좋은 직업을 가진 엘리트 아이들조차도. 그리고 치유를 하다 보면 전부 다 만나는 게 수치심이다.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왜요? 인간 존재가 왜 본래 부족한가요? 그건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교육은 가정과 학교 교육이나 모든 교육이 심각하게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미 비효율적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교육시켜서 아이들이 평생 그래도 바꿈지 않고 벌어먹을 만한 직장을 갖고 돈을 벌 수 있으면 감수하겠어. 근데 왜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대안은 없어요.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래도 학원 좀 가주겠니? 이렇게 해야지만 미안해 해야지. 학교나 학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안한 거지. 또 하나, 팬데믹 트라우마가 이미 아이들에게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들었어요. 저는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느꼈는데 그 성장기의 3년을 왜곡당한 거잖아요. 이미 그 현상들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먹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못생긴 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자기 표정을 안 보여줘서 좋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어렵다. 그 다음에 교육 격차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학교를 못 가니까 사교육을 할 수 있는 부모들은 그렇고 또 그 태블릿조차도 장만할 수 없는 아이들. 그래서 팬데믹이 그 거대한 심리적 트라우마, 집단 트라우마를 낳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시대나 6.25를 겪으신 분들은 연세 드셔서도 그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 그럴 위험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SNL 공동체는 궁극적으로는 어린이를 치유하고 재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최고 최후의 목적이고 단순히 힐러로서 SNL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그 사회의 퀄리티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워내나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모든 것이 증명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우리는 내가 승리하려면 미안하지만 밟아야 해라는 철학을 교육받았습니다. 이거 저는 그래서 내가 승리하면 모두가 승리한다 철학으로 바꾸자라고 제안합니다. SNL 공동체 안에서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따 좌담에 말씀하실 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는 무소유가 아니다. 무소유 하실 분은 하셔라. 존경하겠다. 그런데 영성가 종교인들이 무소유하는 동안 돈이 어디로 갔나요? 왜 그게 영성입니까? 자리, 이타하면 되죠. 내가 이롭고 타인도 이롭게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그들의 시간일 필요는 없다. 우리들의 시간일 수 있다. Our time. 과연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많은 그 위대한 현인들 또 역사학자들이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다 삶을 마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이만큼 노력했다. 나머지는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세대가 6.25에서 그렇게 살아남아서 우리한테 그런 세상을 주셨고 조부모 세대는 일제시대에 살아남아서 또 그런 세상을 주셨어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영광과 상처를 우리에게 물려줬지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너무 사랑하는데 그 독립군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또 만나요. 아이들 이렇게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나는 나라면 못할 것 같아.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분들은 삶의 태도로서 받아들였고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냥 35년 만에 독립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시간이라고 선언합시다. 라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정보다 제가 10분을 더 했습니다. 뭐 커멘트나 질문이나 소감 주실 분 있으면 말씀 듣겠습니다.